햄릿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거는 덴마크의 왕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적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이제 영국이니까 그 영국의 어떤 그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덴마크라는 거죠. 덴마크라는 하나의 그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빌려와가지고 하나의 그 셰익스피어가 이 런던의 무대에 올린 겁니다. 그 말을 올리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당시에 이 덴마크라는 이 왕국이 아주 강력한 어떤 하나의 해상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햄릿이라는 이 작품을 우리가 봤을 적에 아주 이야기는 뭐냐면 소위 왕이 쟁탈전이죠. 햄릿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숙부에 의해서 암살당한 선왕의 유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갖다가 찬탈하고 왕위에 올랐던 클라우디우스 왕과 그 다음에 왕비. 그러니까 이 왕비는 원래는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을 죽이는 이 숙부의 또다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조 개념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궁중의 추악한 업무라는 하나의 주 플롯이 있는 겁니다. 햄릿은 유령에 의해서 뭐냐면 이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구냐? 자기 숙부란 말이야. 숙부에 대해서 복수는 쉽게 말하면 복수극이야. 복수극. 이제 복수극이라는 주 플롯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오피리아라는 아주 아가씨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 오피리아와 햄릿 간의 사랑이죠. 그래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좋은 문학 작품이랄까 그 하나의 흥행성이 있는 문학이랄까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하나의 시정 그러면 사랑과 권력 투쟁 또는 사랑과 어떤 전쟁 이것이 같이 어울렸을 적에 하나의 그 좋은 문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이제 햄릿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햄릿에 관한 얘기는 to be or not to be 너무나 잘 아는 독백이잖아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유명한 독백 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어떤 하나의 그 햄릿의 이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 이 오피리아가 나중에 뭐냐면은 어떤 햄릿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은 그 뭐랄까 그 이제 너는 뭐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소녀군이나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쫓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오피리아는 아주 순진하게 짝이 없는 여자야. 우리가 미국의 어떤 서양의 여자들을 딱 구분할 적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발의 아가씨. 지금 여러분 빨리 머리 보십시오. 둘째는 블랙 헤어, 흑발의 아가씨. 흑발의 여인. 금발의 아가씨와 흑발의 여인이에요. 금발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영화가 있듯이 이 금발을 가진 아가씨는 순진하고 그리고 또 청순하고 그리고 남자와 연애하고 그리고 남자의 어떤 경제력과 권한에 의해서 그저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 여자 금발의 여인 흑발의 여인 우리가 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또는 저 이집트 여왕 그 누구였지? 클레오파트라처럼 아주 개성적이고 남자 이상의 어떤 용감성과 과감성을 갖고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여성은 흑발의 아가씨. 무조건 남자는 흑발 아가씨 뒤에 여인 뒤에 붙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딱 구별 짓는 거야. 구별되는 거야. 구별돼 그때 오피리아가 전형적인 어떤 하나의 흑발의 금발의 아가씨야. 아버지 말 잘 듣고 오빠 말 잘 듣고 그리고 예인하고 이제 말 잘 듣고 잘 살락하는데 햄릿이 알고 보니까 자기 원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 어떻게 죽어야지 물에 빠져 죽어야지 사랑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 장면은 영문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망 선고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적에 정시간이 없으면 오늘 이제 여기는 투비 아와 나투비 그 장면만 뽑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시간이 없다. 이러면 요 두 장면만 골라가지고 읽으면 하나의 그 뭐랄까 햄릿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클라우디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거트루드 왕비가 있고 오피리아 그리고 햄릿 이렇게 햄릿 그 다음에 부왕의 요령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피리아 그 다음에 삼촌인 클라우디스 왕비 거트루드 이렇게 5명이 이 햄릿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이제 이걸 햄릿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햄릿은 뭐냐면 아버지 복수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복수.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맨날 이제 뭐냐면 이 숙부가 아버지를 죽이다 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죽일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죽이려고 가면은 이 숙부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숙부로 나름대로 이제 참여의 기도를 하는 거. 참여를 기도를 할 때 죽일 거면 왜 됩니까? 이거는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가는 거야.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시간만 자꾸 시간을 끌고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냐? 숙부만 죽으면 될 기. 근데 우유부단한 하마르티아 성격적 결함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무대가 피바다가 돼가지고 등장해서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햄릿의 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무역지 보십시오. 무역지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의 무역지 주제가 뭐냐? 아버지가 사수를 부리는 그런 나쁜 놈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무술을 잘하는 스승 밑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원수를 찾아났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1대1 승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원수를 물리치고 그리고는 표표히 강호로 떠나는 이야기가 동양식 복수극의 전형입니다. 서양의 복수극의 전형은 한 놈만 죽이면 될 걸, 숙부만 죽이면 될 걸, 나중에는 전부 다 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애인 오피리아도 죽고, 물론 또 친구도 죽고, 그 다음에 왕은 죽어야 할 놈이니까 당연히 죽고, 이렇게 된다. 그 마지막 장면이 비참하냐? 비극적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비참하다.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막판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적에 그냥 그대로 하나의 명분 없이 그냥 결정적인 어떤 인과관계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장면, 이런 장면이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이다 하는 말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한 피하지 못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로 맺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말하는 말은 뭐냐면 햄릿가 갖고 있는 하나의 성격적 결함, 우유부단함이라는 성격적 결함 때문에 마지막에 그든 어떤 참극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용어를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중국의 무역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서구적인 어떤 용어, 그리고 햄릿이 갖고 있는 우유부단성, 그다음에 오피리아가 갖고 있는 금발의 어떤 하나의 성격, 이런 것이 햄릿이라는 어떤 하나의 작품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읽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철학적인 또는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깊이 때문에 글을 읽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이 아주 감미로울 정도로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유에다가 꿀을 탈 듯한 그런 어떤 하나의 안타깝고 감미롭고 그리고 매끈매끈한 그런 문장에 의해서 어떤 글을 읽는 맛도 있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아까 조금 특징 이야기했을 적에 그 하나의 조잡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서민의 어떤 영어, 이 영어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갖다가 하나의 오늘날의 어떤 하나의 유니버셜 잉글리시로 갖다가 성격시켰다 하듯이 이 셰익스피어를 하나 읽으면 큰 문장 하나가 아주 뭐랄까요,
시적 이상 마치 음악을 듣는 것과 같고요. 특히 각 작품마다 뭐냐면 햄릿과 오셀로와 맥베스, 리어왕 그리고 또는 맥베스 부인이 하는 하나의 독백이 있습니다. 이 독백을 탁 찾아서 읽으면 그 속에 갇혀져 있는 아주 어떤 영어의 운율 그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독백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마력 또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심오함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인간 비극을 갖다가 아주 장중하게 울려주는 그 하나의 대표적인 독백이 이제 햄릿이 말에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요 구절은 다 외우잖아. 외우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거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3페이지입니다. 그거 제가 한 단락을 갖다가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33페이지 12~13줄쯤에 있습니다. 햄릿 등장하는 거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왜 이것이 유행하는 독백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사실은 이 사느냐 죽느냐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냐면 죽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참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마음으로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노두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맞서 용감히 싸워 그것을 물리쳐야 하느냐 어느 것이 귀한 일일까? 남는 것은 잠자는 일뿐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일 요겁니다. 이게 FUN 해가지고 말장난이라는 셰익스피어 특징이 말장난. 우리말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발음인데 뜻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말하면 다르네 그죠? 타는 말 있고 그 다음에 말하는 말 있고 뭐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대로 죄는 말 있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어떤 말은 발음은 똑같지만 뜻이 다른 것입니다. 잠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까? 잤다. 첫째는 뭐가 잤다는 겁니까? 수면 상태를 잠자한다 합니다. 또요. 죽었는가? 잔다 합니다. 또요. 또 잔다 하지. 네 그 여자하고 잤지? 여기 폰입니다. 요 세 개 폰.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복수를 하지 않고 있는 삶은 그냥 잠자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죽는 일도 잠자는 일 이런 폰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 보면 나중에 오피리아가 햄릿 보고 뭐냐면 햄릿이 아버지가 이제 오피리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햄릿이 진짜 미쳤나 네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이 둘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 햄릿이 오피리아를 먼저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피리아는 아주 순진한 여자니까 그냥 남자한테 꾹 넘어가는 거지. 꾹 넘어가는데 이 둘이가 만났을 적에 이야기를 합니다. 햄릿이 하는 여자, 햄릿이 갖고 있는 여자가 수녀원에 가라 이렇게. 수녀는 왜 그렇게 해서 햄릿은 여성에 대해서 실망했을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죽였는 남자와 또다시 붙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못 믿는 판에 어느 여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녀원에 가라. 그러면 너는 그 나름대로 어떤 여자로서의 순진성과 전여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하면서 말하면 아름다움이 순수함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순수함이 아름다움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름다움이 순수함을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자는 절대로 아름다우면 안 된다. 아름다움이 순수함을 끌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어떤 여성과는 어떤 기본적인 것, 인간의 삶이란 낙천주의,
그다음에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그 비관주의적인 인생관 이것이 더 강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것이 작가들의 공통적인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35페이지에 보면은 그 오피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햄릿을 갖다가 그 봤을 적에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귀족적인 눈매, 군인다운 기량, 학자다운 연매는 이 나라의 희망의 꽃이었는데 유행의 거울이었는데 예절의 문건이었는데 모든 찬양의 표적이었는데 그분이 깡그리 변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화려한 문체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해밍 그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그 문체의 현란한 문체 천공무의 그죠? 옷을 입어서 하나의 털매하는 천공무의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떻게 볼 수가 있으냐면 해밍웨이를 결정장애점의 인물이다. 무엇을 갖다가 단호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쓴 결단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햄릿을 오늘날의 의학적으로 구별하면은 정신병은 결정장애점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시대가 점점 이 여성화 되잖아요. 여성화 될 적에 그때 어떤 하나의 그 남성이 부족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제 막 나이 먹고 일하면 우리 나이 또래잖아. 우리 나이 또래도면 그만 뭐 집에 있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지가 했다가는 뭐 밥 한 그릇 먹지 못한다. 막 이런 어떤 하나의 결정 장애증을 앓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의 3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햄릿을 잘 연구해가지고 원래 햄릿이 갖고 있는 이 참 그 품격 있는 품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쯤은 그거 말고 뭐든지 밥 딱 올리면 반찬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셀로 오셀로의 성경적 결함은 질투심. 인간은 얼마나 가볍고 야비한 존재냐. 질투심을 갖고 있으면 항상 무엇을 의심한다. 의심을 하면은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증거를 찾으면 그것이 진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질투심과 확신이 함께 불붙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파멸로 나아간다. 이것이 질투심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잘 만연한 인물이 오셀로입니다. 오셀로에게는 데스데모나라는 여인이 아내가 있어요. 이아모라는 충신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충신이 있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이 펼쳐내는 것이 오셀로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영역이라 하는 것은 있을 법한 환경을 갖다가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되죠.
에소데모나는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여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선하게 착하게 해석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에 나서다가 보니까 옆집에 있는 손자 아버지가 그 복도에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남편한테 여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손자 아버지가 참 복도를 쓸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남자죠. 이랬다가는 어떤 사건이 빚어지는지 여러분이 짐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 우리 집에 오락해가지고 밥 한번 대접합시다. 그 다음날 연도장 찍는 날. 이것이 질투와 의심과 확정과 증거가 엉키게 된다. 이해되지? 에스데모나가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슬로라는 장군이 있는 거예요. 오슬로라는 장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무어족의 장군이에요. 영국이 제국주의 국가니까 온 나라에서 용병들이 왔는 거야. 용병들 중에서 출세한 용병이야. 그러니까 흑인이야. 용병이야. 영국의 본토배기가 아니고 이방인이야. 데스데모나보다도 뭐냐면은 나이가 꽤 많은 장군이야.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데스데모나가 아버지를 속이고 오셀로와 결혼을 했는 거예요. 데스데모나 중에는 얼마나 영국에 괜찮은 남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뿌리치고 그 다음에 이 그냥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이런 오셀로와 결혼을 했는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뭐 여자들이 그런 남자 결혼할 적에 뭐 자선으로 결혼하나? 아니다. 지한테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지한테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야. 이게 벌써 옛날에 과거가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이 영국의 어떤 하나의 그 괜찮은 귀족들한테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이 배경에 깔고 그게 카사오라는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셀로는 어떻게 믿느냐? 이 데스데모나가 자기와 결혼할 적에 카사오와 과거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으로 밀고 하는 인물이 이아고라는 인물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성격적인 창조가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이아고입니다. 이아고는 끊임없이 하나의 이 오셀로에게 나야말로 이 오셀로 장군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성심과 정직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살살살살 꼬시가지고는 이 오셀로로 하여금 데스데모나를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혓바닥의 마술사라고. 우리 주위에 그런 독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감은 이슬로 내야말로 네의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한테 다 털어놔봐라. 내 상담해줘.
그 다음 순간에 그 이야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퍼져가는 것이 분명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하고. 그래서 이 오셀로는 하나의 이하고와 데스데모나의 질투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셀로라는 이 연극의 주인공은 이하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하나의 이하고의 연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드디어 어떤 그런 대략과 속임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네 마누라가 어떤 놈하고 붙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저 멀리 있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말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서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충성심입니다. 나야말로 너의 정직한 친구야. 이 충성과 정직이라는 것이죠. 충성과 정직이 얼마나 인간이 가져야 할 미덕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충성과 미덕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누가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독사의 독약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라. 일단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떤 말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오셀로가 보여주고 있는 질투심. 우리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도 사돈이가 뭐 하면 뭐 하다 하노? 사돈이 논사나 마사나 땅 사나 요새는 아파트겠네. 사돈이 아파트 뭐 넓히면 뭐고 배가 아프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이 질투심, 인간의 질투심. 인간의 질투심은 때로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어떤 의욕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그 질투심은 자기 파멸로 나아가는 하나의 늪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작품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 같으면 증거대라 하잖아요. 사촌이 논 쌓는 것 이것이 증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는 있지만은 뭐는 없다 하는 말이 뭐라 하면 여기서 보면 뭐 의욕은 있지만은 심증은 없다 하나? 뭐 그렇다 거꾸로가 심증은 있지만 불증은 없다 하죠. 그 불증이 뭐냐? 여기서 등장하는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어느 날 이제 오셀로가 이제 머리가 띵하고 이러니까 그럼 데스데모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손수건을 준 거야. 자기가 손수건은 처음 둘이가 뭐냐면 이 데이트를 했을 적에 주고받았던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오셀로한테는 엄청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머리에 매려고 하니까 머리가 짧아. 그래서 수건이 짧아가지고 이걸 그만 흘려버렸는 거야. 흘려버렸는데 여기 뭐냐면 이하고가 치겠지만 이걸 탁 죽는 거야. 죽어가지고는 그 상대방한테 그 손수건을 주죠. 카시오한테. 근데 카시오한테 주면 이 카시오가 뭐냐면 그거 가지고 수염 닦는다는 거야. 이건 실제로는 없었던 이야기야. 그러나 이미 오셀로는 이하고의 말이라면 뭐든지 물게 되니까 실제로 그 장면까지도 믿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어쨌든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는 선물로 받은 거는 철저하게 뭐냐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자분들 가지고 남자가 사주는 귀걸이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자리 잡으잖아요. 자리 잡으잖아.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돌아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발락고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질투심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게 되느냐. 그 파멸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질투라는 단어라. 그래서 참 질투라는 이 하나의 성격적 결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셀로 증후군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오셀로 증후군은 한문으로 말하면 의처증, 의부증 이것을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런데 막 조금씩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셀로 증후군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빠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페이지에 그 오셀로의 독백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한 10줄 보면은 그 이아고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는 거야. 완전히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오셀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보십시오. 저 친구는 지극히 성실한 사람이다. 이건 이아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물정에 밝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 데스데모나가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설사 내 마음으로 꼭 붙잡고 놓고 싶더라도 휘바람을 불며 깨끗이 놓아줘야지 이 말이야. 이 데스데모나가 바람 피우고 내한테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피부색이 검고 귀족들처럼 고상한 예절이 없다고 해서 또는 이미 한참 때를 지났다고 해서 그래도 아직 나는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녀가 날 버렸는지도 모르지. 그죠? 나는 모욕을 당했다. 나를 구하는 길은 그녀를 미워하는 거다. 아, 결혼이 원망스럽구나. 입으로는 상냥한 여자를 저것이라 하면서 사실은 저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남의 마음에 맡겨놓고 자기는 한 귀퉁이나 찾아갈 바에야 차라리 뚜껑이가 되어 썩기 찬 속에서 사는 게 낫지. 그렇지만 이것은 지져놓은 귀족들이 받는 거주거든. 차라리 하천계급 사랑만도 못해 죽음과 마찬가지 피할 수 있는 운명, 가늠한 여자를 얻고 이망에 뿔도 친다는 저 저주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구나. 이래. 이걸 읽어보면 이 남자라는 것, 이제 꽤 나이가 딱 우리 나이더라고. 이런 이유. 무슨 뭐 80, 90, 이건 80, 90 되면은 뭐 독백할 힘도 없고 지어쳐 뭐 두들거릴 수 있는 나이가 딱 요 나이더라.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이 오셀로의 오셀로직에 있던 남자는 실제로 뭐 한 좀 초라한 이야기지만 삼식이지. 삼식인데 이게 어느 날 뭐 밥 세 끼, 두 끼 먹다가 두 끼밖에 안 끼려준다 이거라. 그럼 한 끼는 굶든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아,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밥만 이야기거든. 그러면 당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씨, 밖에 어디 뭐 할배 뭐 괜찮아? 할배 하나 얻었나? 이게 인간이야.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괜찮았던 이야기가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뭐냐면 이 오피리아 보고 소년원에 가라, 소년원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의 뭐라고 테네스 고친다는 거. 가늠한 아내를 얻고 이마에 뿔도 친다는 저주는 어머니 테네스 뿔거든.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아주 어떤 하나의 그 해석을 좀 노골적으로 하면 이 여자분들은 뭐냐면 이 테네스부터 이런 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여성론이라는 거야. 물론 그 당시가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고 사실은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 이때부터 이제 궁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빚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뭐 파티, 뭐 연회 이런 것을 도덕적 문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뭐 그런 점을 어떤 하나의 그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이제 상여사에서 목격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연극 무대에 올리면서 부지불식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딸기를 쏘는 손수건 아주 이 문장 참 괜찮더라고. 밑에서 5줄에 이 둘이가 이제 처음 이제 데이트 신청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오슬로가 뭐냐면 데스데모나 이렇게 손수를 지금 딸기를 새긴 손수건이었어요. 아주 뭐고 섹슈얼하잖아. 셰익스피어의 그 문장 딸기 가면서 무슨 우리나라 영화에도 보면 딸기 시리즈 19금 나오는 뭐 그런 거 있듯이 그 당시 어떤 외국의 관점에는 그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지금 포도 그 다음에 딸기 이런 어떤 하나의 과일이 또 동시에
등장하고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갖다가 아주 충분하게 쓴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리어 왕 이야기는 하나의 오만입니다. 리어 왕은 자기의 왕국을 이제 리어 왕이 나이가 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 딸이 있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세 딸이 있고 세 딸 할 때 소위 왕국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왕국을 분배하면서 하고 나서는 무슨 그 계약서를 작성했느냐면 지금부터 내가 제사를 갖다가 왕국을 너희한테 줬으니까 내가 100명의 시종을 데리고 이제 너희들 집에서 여기서 이제 6개월 여기서 6개월 이렇게 6개월에 맺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리어 왕은 여러분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노후 대책입니다. 재산 분배,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배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 두 딸은 아버지를 이제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재산을 하인을 데리고 가는 것도 50명만 데리고 오라. 그 리어 왕이 50명 데리고 갈게 25명 데리고 온다. 이래 두 딸이 이야기. 뭐야 25명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 쫓아온나? 이런 사가지 없는 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집에 가서 좀 몇들 있게 하니까 그 오는 것도 퇴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왕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 딸,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딸 코델리아입니다. 코델리아 역시 딸을 낳으려고 하면 셋째 딸까지 낳아야 돼. 첫째 딸, 둘째 딸은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죠? 셋째 딸 코델리아. 이 셋째 딸 코델리아는 나중에 그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포위가 돼가지고 죽는 거야. 그것이 리어 왕이야. 리어 왕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오만심. 내가 최고다. 오만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셋째 딸이죠. 권력 상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 리어 왕에는요, 괜찮은 시구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애포리즘적인 격언과 교훈을 나타내는 애포리즘적인 많은 것이 44페이지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44페이지 중간에 열 서너 줄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에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찾았습니까? 네. 차고 있으면 돼요. 에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누구? 친절해진다네. 운명의 여신은 매춘부와 같아서 가난한 아비에게 문을 잠그네. 요래야 이 리어 왕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리어 왕이 얼마나 그 비참한 꼬라지가 되어버렸느냐. 그 독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49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있습니다. 리어 왕이 한 사람이들 무슨 소용에 이야기하면서 큰 자탄과 탄식과 이때까지 자기 자신의 오만심은 사라지고 초라해져 버린 한 노인의 그 힘없는 그 독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햄릿의 독백, 그 망설임, 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 존재의 문제죠. 인간 존재의 문제, 아주 철학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드러낸다면 이 리어 왕이 갖고 있는 이 독백은 아주 현실적인 독백입니다. 현실적인 독백.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독백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래도 첫째 딸, 둘째 딸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내 딸이다. 내 피와 살을 물려받은 딸이다. 라고 옹호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일주일 전쯤 그때 문서 작성해가지고 재산 물려줬고 이래야 되지. 그래 하지도 말고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늙은이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이것이 가르쳐 리오 왕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어떤 유산상 속 노후 대책이고요. 그 빅토리아 시대도 지금처럼 그죠? 지금처럼 딸과 자식들 간의 어떤 불신 이것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맥베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맥베스 부인 그리고 3명의 마녀 그리고 던칸 왕 죽었는 그리고 맥베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은 던칸 왕 요 4명이 뭐 그 외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한 20명 정도 등장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딱 필요가 없고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 그리고 그 맥베스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3명의 마녀 그리고 그 맥베스에서 죽는 던컨 왕 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 글의 비극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맥베스가 갖고 있던 권력에 대한 야망 여기서는 그냥 왕이 된다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든 경제적인 권력이든 어떤 사회적 명예든 뭐든 간에 권력지향적 인간 니체가 이야기했던 그죠? 권력지향적 인간 이것을 갖다가 딱 어떤 하나의 문학작품 속에 어떤 하나의 문학작품하고 드라마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적 야망을 부추기는 어떤 불수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의 이 3명의 악녀가 등장하면서 이 하나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그 하나의 돌아오고 있는 맥베스에게 머지않아 왕이 되실 분이라고 예언을 머지않아 왕이 되실 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하나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누가 예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는 신전에 있는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고 그 신탁은 어떻게 보면 맨 그 신탁에 있는 하나의 그 제신거든 시종전이나 이런 산에 받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도 엄격한 의미에서 하면은 그 절대자로부터 그 종교인들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일반 신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신탁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탁은 신성하고 그리고 빌리버블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신탁을 그런 어떤 천사가 신탁을 하는 것이고 마녀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녀라는 속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꼬드김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마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은 남자는 그런 마녀가 꼬드긴다고 해가지고 해가닥 넘어가가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연초에 돼가지고 토종비결 받는데 네 원래 뭐냐면 아파트 사면은 떼돈 벌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파트 덥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떨 때 하느냐? 그 신탁 걸고 토종비결을 받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하니까 이번에 그 다음에 뭐랄까 아파트 사면 된다 하니까 그럼 당장 집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은행에 융자 나가지고 사자 이래요.
두 개가 항상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하고는 과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맥베스는 그런 정치적인 양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적인 양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도 그 얘기는 뭐냐면 주저하고 역시 망설이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는 약간 극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용감한 자는 누구야? 여자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여자는요,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자는요, 사울직에 공략하게 되고 코피만 하면은 그냥 여자는 13살부터 피를 보면서 자라는 그죠? 매달 피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가 용감하냐? 왜 여자가 극한적인 상황에서 살아납니까? 왜 여자가 칼을 들고 그거 해야 할지게 그런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다다르느냐? 우리 주위의 사회에 보면 좀 잔인하더랄까? 그런 엉뚱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건 분명히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맥베스 부인입니다. 맥베스 부인은요, 권력욕도 갖고 있고 행동력도 갖고 있고 오피리아와 다르게 하나의 다이나믹하고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성성적인 여성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오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리아와 맥베스 부인입니다.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이 덩컨 왕을 밤에 죽이게 되죠. 그 죽이고는 그 죽임을 갖다가 옆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밀어버리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욕이 있고 하나의 야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책감,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는 유명한 아까 이야기했던 햄릿의 투비와 나투비보다도 더 유명한 연극 셰익스피어를 갖다가 연극을 하게 되면 이 대사는 반드시 외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작품 속에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무대에서 그들먹거리고 깡충거리며 동동거리다 얼마 못가 잊히고 마는 불행한 배우 해가지고 그 대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덧없는 촛불이고 삼류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덧없는 촛불이고 삼류 배우.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쥐고 어떤 하나의 윗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엑스트라 삼류 배우가 지 무대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무대에서 뛰는 단막극 있잖아요. 30초 그 하나의 순간밖에 없다는 거야. 그 하나의 순간밖에. 그러한 인생의 허무가 5막 5장에서 나오면서 오셀로가 하는 맥베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기맥힌 맥베스 부인의 대사가 있어요. 어떤 현관? 내용 이래요. 세상의 모든 바닷물로 내 손에 묻은 피를 씻을 수 없고 내 손에 묻은 피가 온 사해의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왕을 죽일 적에 손에 묻었던 이 피 있잖아. 이 피. 그래서 이 피가 한 줌 떠드는 이 피가 세상의 모든 사해를 푸른 사해를 붉게 물들이리라 라는 이 마지막에 오셀로 맥베스 부인이 하는 일. 그래서 둘 다가 미치가지고 죽어버리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그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 탐욕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덩컨 왕을 죽이는 살인이죠. 살인의 피. 그래서 우리는 칼은 칼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서도 그것이 갖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저주의 그림자랄까 어떤 하나의 그 죄의식의 어떤 하나의 그 피랄까 이런 것이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햄릿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그냥 단칼로 그 자기 숯불을 찌르러 죽이는 그런 와당성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오셀로가 자기 아내가 수록 바로 피웠다 하더라도 까짓거 그거 그냥 뭐 강물 한번 지나가는 거지 하고 그냥 대범하게 그냥 넘어가자 이거야. 넘어가야지. 불알 끼고 남자도 여자도 너 가지고 찡찡찡찡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라. 리오와 이미 준 재산 그 도로 내놔라 재판할 깁니까? 뭐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딸네 집에 갈 적에 시종을 25명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야 채통이 산다는 거지. 근데 혼자 오라고 그랬거든. 뭐 혼자 하면 어떤데? 밥 3개 주고 뭐 침대 하나 주면 되지. 맥베스 죽였다는 거야. 그냥 죄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나의 깡패 같은 왈패 같은 그런 무디까리 인간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비극은 존재하지 않죠. 비극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모든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비극은 아니라 활극이 되는 것입니다. 활극, 시대적인 활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죠. 웃는다 하는 것은 희극적인 것은 그를 갖다가 조롱하고 냉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왜 하필 그러한 어떤 하마르티아 그런 비극적인 결함을 가졌을까? 라는 문제를 갖고서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 나에게도 그러한 하마르티아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제일 처음에 죄를 짓다는 거야. 여러분 원죄를 항상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냐면 죽어서 지옥 가지 싶어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인간 존재 해석을 셰익스피어는 무대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면서 도대체 나의 하마르티아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 운명을 망친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내 삶을 지금까지 잘 건사시켜 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하마르티아가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셰익스피어는 이미 500년 전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문제, Who am I? 나는 누구냐? 하이데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프로이드와 융이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랬던 문제를 갖다가 500년 전에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은 집에 가서 서로 읽어라. 그러면 내 자신을 알게 된다. 꼭 뭐냐면 절에 가가지고 절 108번에 하고 또 교회 성장하고 절한다고 거기서 지 찾나? 절대 못 찾는다. 집에 가지고 그냥 잔잔하게 이 무더위에 그냥 다 읽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